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균형 선물 가격의 결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선물 가격의 결정. 자, 그럼 선물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요. 이제 이건 선물의 이론 가격이라고 하는데, 선물의 이론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일단 지금 있는 현물 가격에다가요. 현물 가격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선물이라는 것은 1년 뒤에 그 물건의 가격인데,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현물이 1년 뒤에 얼마냐라는 얘기는 이 현물을 내가 1년 동안 보관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1년 뒤에는 이 물건을 보관한 비용을 너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현물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빼줘야죠. 그러면 결국 선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현물 가격에다 그걸 꼭 보관 비용은 아니니까 현물 가격에다가 비용은 더하고 이익은 빼줘야 되겠죠. 그죠? 요걸 조금 유식하게 쓰면 future F는 현물 가격 S 더하기 보관 비용은 이제 여기서 뭐로 나타내냐면 R로 나타낸 거고요. R 마이너스 그 다음에 D가 됩니다. D. 그래서 요거는 비용의 개념이고요. 요거는 수익의 개념이 된다. 요걸 이제 조금 더 바꾸면 S를 바깥으로 빼보면요. S를 바깥으로 빼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D가 된다. 요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선물의 균형 가격은요. 균형 가격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균형 가격도 가보죠. F는 S1 플러스 R 마이너스 D, S1 플러스 R 마이너스 D에 곱하기 365분의 T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제 여러분 공식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S는 주로 뭘로 쓰냐면요. 이거 이제 코스피 200으로 쓰고요. 주로 이제 코스피 200으로 시험에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R은 91일물 CD의 수익률로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시험제 그렇게 줄 거예요. 91일물 CD 수익률이 얼마고 코스피 200이 얼마고 이제 이런 거로 줄 거고요. 요게 이제 배당률 D가 배당률이 되고요. T-T는 이제 잔존 기간이 되죠. 요거는 잔존 기간 남은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의 이론 가격을 구하시오. 그리고서는 코스피 200 가격을 쭉 주면요. 코스피 200을 여기다 넣으시고요. 1 플러스 91이면 CD 수익률에서 배당률 빼주시고요. 곱하기 365분의 잔존기간 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균형 가격의 안정성 보자고요. 균형 가격의 안정성. 자, 균형 가격의 안정성 첫 번째.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곱하기 1 플러스 R, 즉 코스피 200의 현재 가격을 1 플러스 R 요거 한 거, 그러니까 현 가격에서 아니라 미래 계산한 거죠. 1 플러스 R을 곱해준 경우, 이럴 경우에 이게 더 크다. 즉 현물이 선물보다 더 클 경우에 선물 가격이 얘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선물이 고평가, 그 다음에 얘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전략은 현물을 매수해야 되고 선물을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건 뭐 쉬운데요. F가 만약에 S 1 플러스 R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 얘가 저평가된 거고 얘가 고평가됐으니까 얘를 매수하고 얘를 매도하라. 됐어요? 그 다음에 편익수익 나와 있죠?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편익수익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 선물 시장이 기본적인 이용 전략 중에 첫 번째 투기거래 나오네요. 투기거래. 이건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투기거래라는 건 글자 그대로 투기 목적으로 쌀 때 샀다가 저가에 매수했다가 고가에 매도하거나 선물이니까 반대의 경우도 되죠. 그죠? 고가에 매도했다가 저가에 매수하는 거 이런 거 투기거래예요. 뭐 어려운 것도 없죠. 그죠? 두 번째 안 나와요. 여기서 투기거래는 그죠? 너무 쉬워. 꺼져. 자, 두 번째 해지거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해지거래. 투자자가 현재 보유한 현물 포지션 혹은 향후 보유하게 될 현물 포지션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한다고 했는데
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을 1억 원어치를 갖고 있어요. 다 매수예요, 매수. 주식이 올라가야 돈을 벌어요. 근데 만약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선물을 한 계약을 보유하는 거예요. 선물 한 계약을 보유하는데, 선물 무슨 계약으로 보유하냐면, 매도 계약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매도 계약. 선물은 매도를 먼저 썼다가 나중에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한 계약 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자, 요거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50만 원씩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선물 한 계약 매도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상쇄시키죠. 물론 주식이 올라가 버리면 선물 한 계약 매도한 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땐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항상 해지 거래라는 것은 반대 경우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해지 거래입니다. 자, 이 해지 거래 우선 베이시스 가보죠. 베이시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베이시스. 베이시스 뭐에서 못 빼는 거예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보유 비용 S, R-D는 현물을 보유한 채 지급 즉시 매각하지 않고 선물 매도 계약만을 체결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했다가 매도 계약을 이행할 경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물하고 선물하고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 차이가 나죠. 그죠? 왜 가격 차이가 나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보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걸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 만기일에는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기일에. 그래서 만기일은 같아지죠. 따라서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할 때, 만기일에는 베이시스가 0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때 베이시스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이거를 콘탱고라고 하고요. 콘탱고. 이걸 정상시장, 콘탱고를 정상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시장. 정상시장은 이제 F가 뭐보다 큰 겁니까? S보다 큰 거죠. 그죠? F가 S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0보다 작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백어데이션. 베이시스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어데이션은 선물이 오히려 현물보다 더 낮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인데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더 낮은 걸 우리가 백어데이션.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큰 거를 이거를 콘탱고라고 정상시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요거랑 이제 뭐랑도 연결되냐면 이게 R 비용. 자, 비용이 뭐보다? 비용이 배당 이익보다 큰 거죠. 그죠? 배당이 이익보다 큰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요 경우는 이제 비용이 수익보다 작은 경우죠. 수익이 더 큰 경우죠.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랐고요. 제로 베이시스 엣지, 그 다음에 불완전 엣지 이런 거 됐고요. 엣지 비율, 이거 중요합니다. 엣지 비율. 엣지 비율은 일로 가시자고요. 자, 엣지 비율 중요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엣지를 해야지 위험을 보유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엣지 비율 반드시 현물과 선물은 무슨 포지션을 취하라? 반대 포지션을 취하라. 현물과 선물은 반대 포지션을 취하라. 가봅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현물 포지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즉 올라가면 떨어질 걸 대비하고 떨어지면 올라갈 걸 대비하기 위해서 선물 계약의 반대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해지 비율이 1이다 그러면, 이게 해지가 1이다 그러면, 해지가 1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완전하게 해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10%를 손해봤다면 선물로 20%가 완벽하게 메꿔졌다 이런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해지 비율 1이에요. 일반적으로 선도 계약을 이용한 해칭의 경우에는 베이시스 위험으로 인해 적정 해지 비율이 1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하죠. 1이 될 수가 없죠. 1만큼 하는 사람도 없고 1 되기가 힘들죠. 정확하게 1이 되기가. 그래서 회계기획세 추정을 통한 그런 말 모르셔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익거래 보겠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 오케이. 자, 차익거래는 3번이죠. 해지 비율 3번. 차익거래. 기억하시나요?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는 선물 안에서, 근얼물, 원얼물, 그 다음에 옵션 안에서 이런 거고,
차익거래라는 건 현선물의 차이입니다. 현선물의 차이. 자,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어떤 한쪽이 고평가되고 한쪽이 저평가됐을 때 고평가된 걸 매도하고 저평가된 걸 매수했다가 일정 기간 뒤에 그걸 처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매수 차익 거래, 그 다음에 매도 차익 두 가지가 있어요. 매수 차익, 매도 차익. 우선 매수 차익이라 그러면은 현물이, 자, 이게 뭐가 매수 차익이냐면 여기다 뭐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에다 초점을 맞춰갖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현물입니다. 다시요. 차익 거래는 뭐에다 이름을 붙인다? 현물이요. 그럼 매수 차익 거래다 그러면 도대체 뭘 매수했다?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다는 뜻이고, 매도 차익 거래 그러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 매입하고 원월물을 매도하는 걸 우리가 강세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죠. 자, 강세 스프레드라가 뭐라고요? 근월물 매수, 원월물 매도가 강세 스프레드라고요. 왜요? 왜냐고요? 시장이 오를 때, 좀 나왔잖아요. 강세장에서는 근월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죠? 지금 막 올라가니까 원월물 가격은 천천히 오를 거기 때문에, 그죠?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상품, 근월물 매도, 원월물 매수 전략은, 어디 갔어요? 근월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강세장에서는 근월물의 가격보다 원월물의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약세장에서는 약세장에서 근월물의 가격이 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의거하여 구축되는 포지션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근월물 매입, 원월물 매도 전략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월물 매도, 원월물 매수 전략이죠. 그죠? 요 전략은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근월물을 미리 사둔다는 얘기예요. 미리. 그 다음에 만약에 약세장이 되면은 근월물의 가격이 원월물에 비해서는 좀 더 덜 떨어지고 원월물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한다. 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강세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이와 반대로 전략을 이렇게 세는 거야. 강세장이 되면은 근월물의 가격보다는 근월물의 가격보다 원월물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가지인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근월물이 많이 오를 거다고 생각해서 근월물을 사고 원월물을 파는 걸 우리가 강세 스프레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세장에서는 근월물의 가격보다 아무래도 원월물이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원월물을 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근월물이 더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월물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약세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요거 혼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월물과 원월물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게 바로 강세 스프레드와 약세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인 사람들은 근월물의 가격이 덜 떨어지고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약세 스프레드를 가진 사람은 원월물이 더 많이 오를 거고 떨어질 때도 원월물이 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약세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약세 스프레드를 가지면 자 결론적으로요. 강세 스프레드는 근월물을 초점으로 매수하는 거고요. 약세 스프레드는 원월물을 초점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셔야지. 약세 스프레드인데 왜 강세장을 가정하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강세 스프레드는 근월물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하는 거고 약세 스프레드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원월물을 좋게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근월물을 좋게 보느냐 원월물을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강세 스프레드와 약세 스프레드로 나누어진다. 혼동하지 말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품 간 스프레드는요. 상품 간 스프레드는 가격 변동이 유사한 완전히 다른 두 선물 계약. 그러니까 지금 아예 거래 시장이 다른 거 있죠. 런던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뉴욕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를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상품 간 스프레드가 된다는 거죠. 됐죠?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협회 문제 중에서 볼게요. 뭐 간단한 거 하나 볼까요? 우리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지금. 코스피가 60점, 코스피 선물이 그냥 쓰면 안 되죠. 코스피 선물이 60점 땡땡이고 그 다음에 현물이 59.00이다. 59.00이다. 그럴 때 이 시장은 콘탱고냐 백어데이션이냐 나왔는데 코스피 선물에서 콘탱고 백어데이션은요. 선물이 당연히 현물보다 클 때 이때가 콘탱고고요. 반대로 현물이 선물보다 클 때가 백어데이션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지금 콘탱고 상태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옵션 거래 가도 되겠죠? 옵션 거래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 거래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옵션 거래 기본 관계식을 좀 보도록 하죠.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요. 콜옵션과 풋옵션. 자, 콜옵션. 첫 번째는요, 콜옵션은, 자, 일단 콜옵션 그러면 이거는, 이거 살 권리죠. 콜옵션은 살 권리. 그런데 첫 번째, 이 콜옵션의 가치는, 콜의 가치는, 기초자산보다 클 수 없다. 왜요? 왜냐고요? 이 콜옵션의 가치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아파트 프리미엄 아니에요? 아파트 프리미엄? 자, 그럼 바꿔볼까요? 아파트 프리미엄의 가치는 아파트 가격보다 클 수 없다.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이고 아파트가 1억이다. 이건 말이 되지만 프리미엄이 1억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억 원이다. 1억 원 넘게 주고 산다. 바보잖아요. 1억, 이걸 왜 줘? 이거 바로 사면 되지. 이걸 바로 사면 되지. 그죠? 이게 무슨 골동품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이 프리미엄은 더더군다나 이 아파트 같지도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려는 옵션은, 아파트는 고유한 하나의 성질, 꼭 그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콜옵션은 딱 그 특정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의 가치는, 이거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콜옵션의 가치는 기초자산보다는 절대로 클 수가 없다. 됐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콜옵션의 가치는 기초자산 가격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 이건 좀 외우시죠?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콜옵션입니다. C가 콜옵션이고요. 콜옵션은 S. 자, S, 요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 코스피 200, 기초자산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X입니다. 이 X가 뭐냐면 바로 행사가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콜옵션을 갖고 있는데, 무슨 콜옵션을 갖고 있냐면,
이게 지금 지수가 100인데 나는 110짜리 행사가격 110짜리를 나는 이제 분명히 지금 현재는 100이지만 110까지 올라간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콜옵션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행사가격 110짜리 콜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 110짜리에 대한 1 플러스 R.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1 플러스 R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미래의 이 돈을 현재 가치화하는 거예요. 현가 계산이라 현가 계산.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돼요. 이게 현가 계산. 그래서 1 플러스 R로 나눠지면 현재 가치화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뭐가 되냐면 요거 전체가 X 옵션의 현재 가치. X 옵션이 아니라 X죠. X 그냥 기초자산 가격, 행사 가격. 요 X는 옵션 행사 가격인데 요거 그러니까 X 옵션 행사 가격의 X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S에서 이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뺀 거보다 뭐하다? 항상 옵션은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뺀 거보다 콜옵션은 커야 된다. 됐죠? 자, 이때 만약에 이제 만기 시에 자 보세요. 자, 만기 시에 콜옵션은 만기 시에 X 내가 행사 가격이 이거보다 크다. 그럼 결국 S보다 크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내가 원하는 110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110을 돌파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110을 돌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포기해야 돼요. 콜옵션은. 그런데 X가 S보다 작아요. 즉 110인데 실제 주가가 올라서 112가 됐어요. 와, 지금 거래가 112에 되고 있는데 나는 11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만큼 이익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권리를 행사해야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럴 때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콜옵션의 권리 행사는. 되셨어요? 예. 그 다음 풋옵션 볼까요? 자, 풋옵션. 자, 콜옵션이 살 권리면 풋옵션은 팔 권리예요. 자, 팔 권리요. 풋옵션의 가치는 행사 가격보다 클 수 없다. 당연하죠. 콜옵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풋옵션 P는 절대로 X보다 클 수 없다. 그죠? 자, 유럽식 풋옵션은 뭐보다 작아진다. 됐고요. 풋콜 페러티 갑시다. 풋콜 페러티 3번. 풋콜 페러티.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풋콜 페리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페리티라는 게 풋콜 페리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등가식이라는 뜻이에요. 같게 만드는 식이에요. 같게 만드는 식. 이게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콜을 알면 풋 가격을 알 수 있고 풋 가격을 알면 즉 콜 가격을 알면 그죠? 콜 옵션을 알면 뭐 계산이 가능하다? 풋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풋콜 페러티의 의미인데요.
자,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중요한 걸 하나 좀 본 다음에 갈게요. 옵션 가격, 즉 옵션 프리미엄, 옵션이라는 것은 옵션 가격이 뭐에 대한 함수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걸 좀 공부하고 갑시다. 자, 옵션 가격은 뭐에 대한 함수가 되냐면 S, X, 그 다음에 세타, T, R. U가 아닙니다. 세타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다 뭘 해놓은 거냐면 자, 우선 S는 기초자산이죠. 코스피 200이요. 그 다음에 X는 행사가격인 건 이제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세타 변동성이 되고요. 안 나오네요, 이거는. 세타는 변동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잔존기간. 그 다음에 요 R이 이자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초자산과 행사가격이 요거 두 개가 뭐가 되냐면, 즉, S와 X. 여러분, 요게. 자, 요게 옵션의 내재 가치가 되는 거고요. 원래 옵션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타 TR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시간 가치가 됩니다. 예? 내재 가치는 뭐고 시간 가치는 뭔데요? 아, 내재 가치, 시간 가치 좀 쉽게 가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맥주가 이렇게 있어요. 맥주가 있으면 맥주는 이만큼 있는데 막 거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원래 맥주에 들어있는 이게 내재 가치고요. 이 맥주 거품이 시간 가치거든요. 이 시간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시간 가치예요. 그래서 옵션의 가격을 저렇게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를 구분할 때 기초자산과 행사 가격은 그 중에서 내재 가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저런 것들, 변동성, 잔존기간, 이자율 같은 게 시간 가치가 된다. 그래서 옵션 가격은 이 5가지의 함수이다라는 걸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세장 스프레드, 불 스프레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그러면 강세죠. 베어 그러면 약세고요. 좋습니다. 자, 가보죠. 자, 불 스프레드입니다. 1번. 그게 뭐라고요? 강세 스프레드요. 행사 가격이 낮은 옵션을 매입하고, 자,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나왔던 거예요. 행사 가격이 낮은 옵션을 매입하고, 높은 옵션을 매도할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해를 보되, 그 손실이나 이익의 폭이 제한된, 오케이. 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폭이 제한되어 있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불-콜 스프레드 나와 있죠. 불-콜 스프레드 나와 있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는요, 이게.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익이, 지금 이쪽이 기초자산의 가격이니까, 기초자산, 즉, S의 가격.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1,500, 1,800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0포인트 밑으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손해 금액이 요만큼으로 한정되고, 이익을 보더라도 이 이익 보는 금액이 요걸로 한정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불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자, 이건 어쨌든 상승 시에 불 스프레드는 어떤 때 이익이 생긴다. 요거는 강세, 즉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불프 스프레드 안 하셔도 되고요. 불프 스프레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베어 스프레드 볼게요. 베어, 약세죠, 약세. 행사 가격이 낮은 옵션을 매도하고 높은 옵션을 매수할 경우에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고 떨어지면 이익을 보되 그 손실이나 이익의 폭이 제한된 수익구조. 자, 제가 이거를 왜 베어 스프레드, 불 스프레드라고 했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보기 때문에 불 스프레드라고 했는데,
베어 스프레드는, 베어는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약세니까. 자, 베어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떨어져서 이익을 보는 거니까,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기초자산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뭘 보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일정한 손실을 보게 되고, 이익을 볼 때는 어떤 때 이익을 보냐면, 일정 지수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 이익을 보게 되죠. 그죠? 요런 구조를 우리가 베어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베어 스프레드예요. 자, 낮은 콜옵션을 매도하고, 높은 콜옵션을 매입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거 둘 다 뭐 갖고 만든 거라고요? 콜옵션 갖고 만든 거예요. 콜옵션. 그죠? 아까 이것도 콜옵션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 둘 다 콜옵션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불풋 스프레드가 이제 풋 갖고 만든 건데, 그죠? 풋 갖고 만든 건데, 우리 그건 별로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